자, 지방행정 1순환 수업인데 교재를 제가 개정을 해서 책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끝나지가 않아서 일단 프린트로 진도를 나갈 거예요. 프린트로 진도를 나가고 아마 중간에 교재가 나오면 교재를 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프린트로 진도를 나갈게요. 프린트로 진도를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시험은 뭐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건가요? 지방행정은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죠. 전에 공부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방행정? 세 분 다 전혀? 그래서 1순환이니까 자, 근데 우리 선택 과목이라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시기는 사실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방행정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뭐 분량이 좀 많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공부하시면 하실수록 그렇게 분량이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1차에서 이제 헌법 공부하실 거예요. 헌법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공부하시고 행정학 공부를 하시면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 조금 새로운 내용인 것 같고 분량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이제 뭐 3순환까지 사실 선택 과목은 1순환, 2순환, 3순환을 다 듣기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 이론 강의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2순환이 원래 이제 기출문제 풀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3순환은 이제 최종 정리라서 한 번은 들으셔야 될 것 같고 2순환은 굳이 안 들으셔도 상관없을 그 수준으로 1순환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2순환 들으시면 좋긴 한데 그 처음부터 선택 과목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기출문제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린트가 지금 제가 오늘 1장, 2장 그 교재로 치면 1장, 2장 그 같이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기출문제,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정리한 프린트예요.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나갈 거냐면 기본 이론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실 거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빠짐없이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 올해죠. 올해도 기출문제를 보니까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에서 제가 1순환 때에서는 다뤄드리는데 이제 3순환은 약간 좀 시간도 좀 촉박한 데다가 약간 시사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리는데 1순환 때는 정리를 해드렸는데 3순환에선 정리를 안 해드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1순환 때는 그 지방행정 전반적으로 쟁점을 빠짐없이 보시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쟁점은 빠짐없이 정리를 할 건데 그런데 그 기출문제를 다 정리는 안 해드려도 기출문제는 일단 다 소개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나가면서 기본 이론 그 진도를 나가면서 그 기본 이론과 관련해서 기출문제가 대충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까지는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일단 뭐 내용은 제가 그 교재를 정리를 할 때 기출문제 중심으로 일단 정리를 할 거거든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정리를 할 건데 기존에 가장 뭐 선택 과목이니까 기본서를 많이 안 보시기는 하시는데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교과서가 김병준 교수님 교과서예요. 김병준 교수님 교과서고 그 다음에 그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돼서 이제 교과서들이 다 개정이 돼서 그 출간이 됐는데 정리가 잘 된 교과서들 한 3권 정도를 제가 그 다시 개정을 할 때 반영을 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지방자치나 뭐 지방행정 교과서를 따로 보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물론 근데 이제 참고용으로 한 권 정도 사가지고 부분 뭐 참고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선택 과목까지 그렇게 별도 교과서를 보시긴 좀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제가 최대한 그 내용은 빠짐없이 정리를 했으니까 기본서에 해당되는 프린트를 자세히 보시면 될 거고 저는 근데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10회 동안 다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내용이 분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 기출문제 출제됐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인데 기출문제랑 관련해서 출제 가능성은 높은데 아직 출제가 안 된 것들 위주로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 전반적인 그 흐름이랑 그 행정학 과목이랑
접근 방법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행정도 행정학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 접근 방법,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이랑 그 다음에 답안 쓰는 요령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강의계획서에 나가는 것처럼 일단 그 진도를 나가면서 그 시험은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그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면 첨삭을 좀 해드릴 테니까 답안 쓰는 요령은 그 시험 보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방행정은요, 그 교과서 혹시 뭐 보신 분들이 있나요? 뭐 서점 같은 데서 전혀? 자, 지방행정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학의 그 한 분과학문이에요. 강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행정학이랑 이제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학에서 공부하실 때 행정학의 기본 이념이라고 해서 행정학에 추구해야 되는 기본 가치 이념 이런 거 공부하시죠? 공부하셨잖아요. 아닌가요? 행정학은 일순환 듣고 오지 않으셨어요? 일순환 듣고 오셨어요. 행정학이 추구해야 되는 양대 가치, 양대 이념이 뭐예요? 민주성과 능률성이죠. 가장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가 뭐 공익을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공부하시다 보면 민주성과 효율성의 상충 이런 거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방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정학에서 중요한 행정 가치와 이념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행정에서 이제 독특한 쟁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이제 행정구역을 이제 개편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한 문제들인데 이런 독특한 쟁점에 있어서 그 적용되는 행정 가치 이념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왜 행정학 공부하실 때 요새 새로운 패러다임, 거버넌스라든가 사회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행정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그 뉴 거버넌스가 지방행정에서도 되게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 지방행정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는데, 자,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자, 그 다음에 로컬 거버넌스가 최근에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학이랑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방행정의 중요한 제도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행정법에서 행정법 강론에서 이제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거 조금 배우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많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부담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막상 이제 시험장에 가실 때쯤 되면은 행정학이나 행정법이나 이제 지방행정 같이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가장 전반부에서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보실 건데 지금 기출문제를 일단 잠깐 먼저 보세요. 1장의 내용이 지방자치의 의의와 본질이라고 돼 있어요. 이 지방자치의 의의와 본질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자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파트예요. 대부분의 지방행정 교과서에서 1장에서 지방자치가 뭐냐,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가 뭐냐, 자, 이거를 그 보통 챕터 1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김병준 교수님 교과서에서도 이제 1장에서 지방자치의 의의와 본질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그 지방행정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를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그 챕터별로 그 맨 끝에 이론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 챕터와 관련해서 챕터에서 공부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출제됐던 기출문제도 별도로 다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 기출문제 프린트는 맨날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다니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챕터별로 제가 개정판을 낼 때는 그 이론 강의랑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설이랑 같이 통합해서 내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건데, 지금 챕터 1에서 지방자치의 의의와 이제 본질을 공부를 하실 건데 관련된 기출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출제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방자치를 하는 게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 땅덩어리 되게 좁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랑 별도로 우리나라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해가지고 243개가 있어요. 광역자치단체랑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랑 별도로 이렇게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둬서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가 뭐냐. 그거랑 관련돼서 기출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효용성을,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의미를, 긍정적인 효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효과를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1장에 해당되는 프린트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자, 기출문제 잠깐 먼저 보실게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뭘 물어봤냐면, 자, 2017년도 입법고시랑요, 그 다음에 2014년도 5급 공채에서, 자, 뭘 물어봤어요?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를 물어본 거죠. 지방자치의 효용성.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 필요성, 긍정적인 효과랑, 그 다음에, 자, 학자에 따라서는요, 물론 이제 지방행정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은 그런 주장하시는 교수님들 별로 없지만, 자, 대한민국에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방자치를 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 그래서 2017년도 입법고시 문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방자치를 했을 때의 효용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비효용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방자치를 했을 때 부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자, 2017년도 입법고시에서는 자, 지방자치를 했을 때의 효용성과 비효용성 양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느 쪽이 더 적절한지를 논하라는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2014년도가 그 이제 본격적인 우리나라에서 그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자, 우리 사회에서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현상을 설명하라는 문제를 출제를 했죠. 자,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1장에서 공부할 내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지방자치가 뭐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했을 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 자, 그래서, 자, 1페이지에 이제 1절을 보시면요. 지방자치의 개념 정의를 해놨어요. 자, 우리 뭐 지방자치의 개념 정의는 이거 뭐 달달달달 외워서 답안지 쓸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라는 게 뭐예요? 자, 밑에 지방자치의 개념을 설명해 놓고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를 이제 분설해서 써놨는데, 그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에서의 그 지역의 공동체 문제, 그 지역과 관련된 문제를 그 지역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이 직접 결정을 하고, 자, 자주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주민이 직접 모든 걸 결정을 하고 이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대의민주주의 국가죠.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민의 대표를 선출을 하죠. 그래서 자, 주민의 대표를 선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의 대표를 선출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주민의 대표를 선출한 게 지방자치단체죠. 자치단체장이랑 지방의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이제 선출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자, 그래서 주체는 지역 주민이고요.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랑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을 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의 개념은 한번 읽어보실 수 있어요. 자, 주민이 그 지역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역에서 이제 조달한 재원에 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적 사물을 스스로 또는 이제 대표, 자, 지방자치단체, 자,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선출을 해서 자주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제도를 이제 지방자치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지방자치의 개념에서 도출이 되는 거죠. 자, 일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치구역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고, 그 일정한 지역에서의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치구역과 주민을 구성 요소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을 해서, 자, 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자, 이제 자치권을 행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행사하죠. 자,
자치사법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치사법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방행정에서 이제 공부하실 내용이 바로 뭐예요? 이 구성 요소와 관련된 거죠. 자,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자,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와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 집행기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지금 전면 개정되긴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자, 아까 말씀드린 243개의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기관 대립형으로 구성이 돼 있죠. 못 들어보셨어요? 자, 우리나라 기관 대립형이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 국가예요. 그래서 왜 국회와 행정부, 자, 의회와 행정부가 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떻다? 의결기관, 지방의회랑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해요? 분리되어 있는 형태예요. 자, 이런 걸 이제 기관 대립형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광역자치단체랑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거, 서울특별시, 광역시, 자, 광역시, 자, 어디 있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등등 광역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죠. 얘네들이 이제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되고, 광역자치단체 밑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 지방자치단체 이제 구조를 자, 계층, 광역,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두 계층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원칙은 두 계층, 2층제로 돼 있는데요. 예외가 두 군데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어요. 세종특별자치시랑. 자, 나중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계층 구조에서 공부를 하실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계층 구조는 원칙이 2층제예요. 2층제. 광역자치단체랑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자, 얘네 둘만 뭐가 없어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어요. 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뭐가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 밑에 서귀포시랑 제주시 있죠. 그죠? 얘네는 서귀포시장이랑 제주시장은요, 선출 안 해요. 주민이 직선으로 뽑는 게 아니라 임명되는 행정시장이에요. 행정시장. 세종특별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지금 원칙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랑 기초지방자치단체 2층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랑 세종특별자치시만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지 않고 있어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자, 이제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자, 구성 요소.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게 이 구성 요소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의회랑 집행기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기관 대립형인데, 기관 대립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집행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 지방의회랑 자치단체장의 그 관계가 어떻다. 자, 이런 걸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랑 자, 이제 독립해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자치입법권, 조례랑 규칙 제정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아직까지 자, 중앙정부랑 자, 이제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랑은 별도로 이제 자치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지나가긴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게 뭐예요? 지방분권이죠. 지방분권. 자, 지방분권을 매우 강조했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상당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이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그 다음에 자치행정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무 처리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이제 자, 자치재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자,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이 자치권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본 게 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어떻게 제약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했던 게 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자치권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자, 주민들이 결국은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 주민들의 참여. 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단골 출제 문제요. 그 기출 문제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 주민 참여 파트에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았어요. 매우 높았어요. 자,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법이랑 그 행정학에서도 공부하셨을 거예요. 주민참여 예산제도. 지방자치법이랑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를 많이 물어봤어요. 주민참여제도가 뭐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제도의 한계가 뭐냐, 개선 방안이 뭐냐를 많이 물어봤죠. 그다음에 자, 방금 전에 이제 계층 얘기를 했는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역과 관련된 거를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뭐 구성 요소를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지방행정에서 공부하실 내용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지방자치의 개념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자,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 자, 지방자치의 개념을 좀 더 자, 자세히 정의를 해보시면 첫 번째 보세요. 지방자치는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기도 해요. 첫 번째, 일정한 구역, 자치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자치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 둘째,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결정. 자,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장하고 있는 게 그 지방자치법에서 이제 주민 참여 제도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제도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이제 주민 대표로서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자, 지방정부를 구성해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기능,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지방자치는 국가 통치 영역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뭐다? 국가와 중앙정부, 즉 중앙정부랑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 자, 자치권을 얼마나 제약을 하고 있느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얼마나 통제를 하고 있느냐. 자, 이와 관련된 문제 보실 거고.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를 그래서 보시면 자치구역,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자치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방정부에 대한 이제 쟁점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치구역은요, 개념을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이 미치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의미한다고 돼 있죠. 자, 지리적 공간을 의미하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일단 넘어가시고. 자, 그런데 이 자치구역이 이제 지방행정을 공부하실 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첫째 보시면 자, 자치구역의 중복으로 인한 지방정부 간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자치구역과 관련돼서 이제 자, 지방자치를 하면서요. 우리 그 두 번째 2절에서 보실 건데 2절이 아니구나. 2장에서 보실 거구나. 지방자치를 하면서 부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이제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옆에 경기도가 있어요. 자, 지방자치를 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요? 이 지역 간의 갈등 문제죠. 지역 이기주의 현상. 지역 간의 갈등 현상. 이 서울시장이랑 이제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의 이익, 경기도의 이익을 위해서 각각 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서로 갈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 갈등을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치 이 구역과 관련해서요. 거기 보세요. 도로 건설 등 자, 거기 얘가 하나밖에 없는데 도로 건설 등 자치구역을 초월하는 광역행정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환경오염 등 외부 효과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한강 같은 경우는요. 강원도. 자, 한강 같은 경우는 상수원과 이 강에 뭐라 그러지? 자, 한강이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지? 한강의 근원은 어디? 저기 강원도부터. 자, 보시면 한강이 서울만 흐르는 게 아니라 저기 경기도 고양시, 그 다음에 저기 북한강 같은 경우는 어디에 걸쳐 있어요? 저기 강원도 산간지방에서.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상하수도 관리, 그러니까 한강의 수질 오염을 관리한다. 자, 이런 문제는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 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제가 아까 서울 경기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서울랜드 가보신 적 있죠? 서울랜드. 이름이 서울랜드잖아요. 이거 서울랜드 어디 소유예요? 서울특별시 소유거든요. 서울특별시 소유예요. 이름이 서울랜드잖아.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 과천시에 있잖아요.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데 서울랜드라니까? 서울특별시 소유예요. 자, 그러면 이 서울랜드 운영을 둘러싸고 서울특별시랑 경기도랑 갈등이 있지 않을까? 갈등이 있겠죠. 갈등 없을 것 같아요. 자, 경기도 과천시에 이제 자, 특히 이제 꽃피는 봄 되고 소풍 이럴 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단풍 때라든가 이제 날씨 좋을 때 되면 여기 사람이 몰려가지고 이제 교통체증 발생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쓰레기 문제 이런 거 발생해. 이 비용 부담은 누가 많이 할까요? 경기도에서 비용 부담을 하겠죠. 그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서울랜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누가 가져가겠어요? 서울랜드가 많이 가져가겠죠. 물론 경기도의 일부 이제 비용을 이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데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서울랜드가 경기도의 그 관할구역에 있기 때문에, 자, 이 서울특별시랑 경기도 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서 자치구역을 둘러싸고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라든가 협력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앙집권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왜? 중앙집권을 할 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중앙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임명을 했을 테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주민 직선으로 자, 시장이랑 경기도지사랑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을 해서, 자,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역 간의 갈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자치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지방자치를 했을 때 이 자치구역의 중복으로 인해서 지방정부 간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지방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정학 공부하실 때는 공부를 하지 않는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행정에서 이 문제인데, 지방자치의 효과성을 고려해서 자치구역의 규모, 자, 크기 설정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들어보셨을 건데, 마산, 통합창원시가 있죠. 우리나라 통합창원시가 있어요. 자, 이 통합창원시가, 자, 마산이랑 진주랑 창원을 어떻게 해요? 이 세 개 기초자치단체를 어떻게 해요? 통합한 거죠. 통합한 거예요. 자, 왜 통합한 거예요? 여러분 행정학에서 조직이론 공부하실 때 조직 개편에서 조직 통폐합 공부하셨죠. 조직 통폐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국 대과주 이런 거 공부 안 하셨어요? 조직 통폐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직 개편할 때. 효율성 논리죠. 효율성 논리. 자, 이 마산, 진주, 창원. 자, 이렇게, 자,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 소규모란 이유는 의미는 뭐예요? 인구도 적고. 자, 인구가 적어요. 인구가 적으면 당연히 세수입이 적겠죠. 자, 재정이 취약해요.
자, 인구수가 적으면 지방세 수입이 적기 때문에 재정이 이제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자, 재정이 취약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그 지방 정부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의 한계가 발생하겠죠. 자, 아주 극단적인 예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자, 똑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인데요. 서울특별시 밑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자, 서울특별시 밑에 강남구가 있고요. 자, 이제 제가 사는 강서구. 자, 똑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인데, 자, 훨씬 더 재정력이 크죠. 재정력이 커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강남구에 사는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 수준이랑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이 받는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생겨요. 자, 한 10년 정도 된 얘기인데, 자, 출산 장려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출산 장려금을 줬거든요. 출산 장려금을 줬는데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강남구가 이제 셋째를 출산을 하면 200만 원인가 줬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동네는 우리는 얼마 주냐 그랬더니 80만 원인가 준대요. 격차가 자, 몇 배? 어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격차 수준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세 개 소규모, 그러니까 이제 농촌 성격이 강한 인구가 적은 농촌의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해서 어떻게 해요? 규모를 키우는 거야. 구역을 넓히면 인구가 늘어나겠죠. 인구가 늘어나면 재정 능력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도 커질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자,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사실은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90년대 이후에 행정구역 개편,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논리가 뭐였냐면 통합 논리였어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해서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재정 능력도 키우고 인구 규모를 확대해서 재정 수입을 늘리고 자, 서비스 제공 능력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에서 설명이에요. 자, 지방자치의 효과성을 고려해서 이 지방자치단체 자치구역의 규모를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치구역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구역의 인구 규모도 증가를 하고 자, 인구 규모가 커지면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지방세 수입이 늘어날 거고 그만큼 자치 역량이 커질 거고 자, 이렇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해 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중앙정부가 있고요. 자,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자, 서울특별시가 할 수 있는 사무랑 자, 아까 강남구가 할 수 있는 사무에는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서울특별시가 더 많은 사무를 처리하고 더 중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자, 재정 능력이 작은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얘네를 이렇게 통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광역자치단체가 되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무 처리, 더 많은 역량을 중앙정부가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공부하실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자, 아까 그 마산, 자, 진주, 이 창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해야 된다는 논리는 주로 뭐랑 관련된 거다? 효율성 논리랑 관련된 거예요. 효율성 논리랑 관련된 거고요. 자, 반대로 자, 자치구역이 좁으면 주민의 접근성 확보가 용이하다. 자,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자, 자치구역이 좁으면 반대로 장점이 있죠. 자, 우리 서울시장 얼굴 보긴 힘들지만 자, 자치단체장, 구청장 얼굴은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죠. 우리가 주민대표를 선출을 해서 주민대표를 직접 만나서 또는 직접 참여를 한다라고 할 때 접근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접근성. 자, 누구를 직접 만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서울시장은 만나기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자, 구청장은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상대적으로. 접근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접근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자, 접근성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다? 자치구역이 좁은 것이 주민의 접근성 확보 측면에서는 용이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인구와 재정력 등 자치 역량이 떨어지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 이양이 곤란하다는 반면에 접근성 측면에서는 용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자치구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역을 좁게 유지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 넓게 유지를 하느냐 각각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자치구역을 좁게 유지하면 능률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지만 민주성, 자, 주민 대표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자, 행정구역을 자치구역을 넓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능률성은 높아질 수 있는데 역량은 높아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접근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나중에 되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되게 중요한 쟁점이에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학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의 상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상충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자치구역 설정이 요구된다. 자, 그 다음에 주민 보시면요. 자, 주민은 일정한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 자, 기관, 단체, 구성원을 포함하는 자, 일정 지역에 주소를 둔 그 지역의 주민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참여제도 공부하실 건데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라든가 주민소환제도에 보시면 자, 그 지역에 자치구역 안에 주소를 둔 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도 이 주민에 포함이 돼요.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자, 다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국인, 외국인을 포함을 하고요. 자, 주민이 자치권의 궁극적인 주체이자 객체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지방세를 납부를 하겠죠. 지방자치가 필요로 하는 물적, 인적, 지적 자원의 원천이 된다. 자, 지역 문제 처리에 직접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자, 직접 참여 제도가 다 지금 규정이 돼 있죠. 대단히 선진적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자, 중앙정부에서는 인정 안 되는 주민소송제도까지 인정이 돼 있죠. 자, 그래서 나중에 자, 지금 기출문제에 다는 아니고 지금 많이 출제가 됐는데 주민발의제도, 자, 조례제정 개정 폐지 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금 다 도입이 돼 있죠. 자, 그래서 각각의 제도의 주요 내용, 한계, 문제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미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직접 참여 제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주민 참여 제도 잘 나중에 정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3번 자치권 보세요. 자치권. 자, 자치권은 자,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 이제 자치 입법권이죠. 자, 자치 입법권. 자, 자치 입법권은 조례 제정권과 규칙 제정권을 의미하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조례 제정권이죠. 조례 제정권. 자, 자치 입법권, 자치 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문제를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행정권. 그다음에 자치행정권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자, 지방행정교과서에 이제 자치행정권에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자치조직권을 별도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자치사무 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치재정권.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인정 안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자치사법권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치권이라고 하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자치사법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치권이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우리 기출문제 프린트 보시면요. 기출문제 프린트 잠깐 보세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물어보냐면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요. 조례재정권, 그 다음에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특히 자, 이거 많이 출제가 됐는데, 자, 그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많이 출제가 됐죠. 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먼저 경제적인 독립이 중요하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면 뭐부터 독립해야 돼요? 경제적인 독립부터 해야죠. 돈을 받았으면서 말을 안 듣기는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독립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간에 이 재정 문제가 자, 매우 심각해요. 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나라 중앙정부, 자, 지방정부. 이 재정분권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게, 자,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자, 8대2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이제 한 7대3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자,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게 약 70%.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게 한 30%예요. 근데 실제 지출은 누가 더 많이 하냐면 지방정부가 훨씬 많이 해요. 지출은 지방정부가 60%하고 중앙정부가 약 40%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출은 지방정부가 훨씬 많이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해요? 지방정부가 훨씬 적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재정 측면에서 재정 분권이 상당히 취약한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실 거예요. 거버넌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앙정부랑 지방정부는 아직까지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이유는 뭐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상당히 취약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공통적으로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자치입법권, 자,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이 어떻게 제약받고 있느냐. 한 개. 우리나라 자치권의 문제점이랑 그 다음에 개선 방안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쭉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자치권이 자, 자치입법권, 자,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결국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에 따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거고, 자, 지방정부에게 부여되는 자치권의 수준은 국가마다 매우 다양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이제 자치권의 수준이 매우 취약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 안에서도, 자, 광역자치단체냐, 기초지방자치단체냐에 따라서 이 자치권의 부여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요, 4번. 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를 구성을 하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는 자, 중앙정부와는 이제 별개로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법인격을 가지고 자치권을 포함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자, 법인격이 부여된 공법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지방자치단체 구성 설명드렸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기관 대립형이다 또는 이제 기관 분리형이다라고 해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구별하고 있어요. 자,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그 다음에 자,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이제 의결을 하면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자치단체장을 자, 수장으로 하는 집행기관을 두고 있죠. 자, 그래서 자, 헌법에 주민 직선의 지방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가지고 있죠. 자, 이제 이게 가장 이제 개요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자, 1장은 한번 읽어보시면 뭐 다시 여러분이 뭐 시험 때문에 암기를 하거나 하실 일은 없고 그냥 그야말로 이제 개요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2절의 내용은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2절의 내용은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됐냐면 주민자치랑 단체자치가 5페이지 잠깐 보세요. 관련된 기출문제를 먼저 보실게요.
자, 주민자치랑 단체자치 이제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문제가 2015년도, 이거는 이제 대학 모의고사에서 물어본 건데, 대학 모의고사에서 물어본 문제인데, 그 1번 문제 보시면, 괄호 1번에 보시면요, 제가 아까 이제 지방행정체제 개편 얘기를 했는데, 자, 인구 등 과소지역,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적은 지역, 인구 등 과소지역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는 논의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거랑 관련해서 1번의 문제를 보시면 지방자치제도가 단체자치랑 주민자치를 두 축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돼 있죠. 보통 이제 영국, 미국, 특히 이제 영국, 자,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이제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주민자치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고요.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는 이제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 행정법 공부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단체자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지방자치 제도가. 그래서 크게 이 지방자치 제도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발전해 온 거예요. 영국, 미국에서의 주민자치 흐름이랑 대륙법계 국가에서 이 단체자치 흐름으로 발전해 왔는데, 자, 문제에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이념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에서 이들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라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2021년도 5급 공채 문제 보시면요. 괄호 1번에서 5점짜리 문제로 주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지배적인 제도 형태로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물어봤죠. 자, 그 다음에 2021년도 입법고시, 자, 1번 문제 보세요. 이건 7점짜리인데, 자, 주민주권의 구현을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관점에서 설명하라는 문제를 물어봤죠. 그래서 2절에서는 뭘 알아두시면 되냐면, 주민자치랑 단체자치의 개념이랑 주민자치의 의의랑 단체자치의 의의 정도를 정확하게 쓰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나중에 지방행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거든요. 이게 주민자치랑 단체자치의 개념이랑 의의를 이해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다른 쟁점이랑 연결해서 적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2절에서는 주민자치랑 단체자치의 개념이랑 의의를 정리를 하시는데, 요거는 기출문제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주민자치가 뭐고 단체자치가 뭐고 요 두 개의 핵심적인 차이가 뭔지, 의미가 뭔지를 비교해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별거 아니고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주민자치는 뭐냐면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자, 주민자치의 강조점, 요게 제일 중요해요.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표에서.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를 할 때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민의 직접 참여. 그런데 단체자치는 좀 달라요. 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자치권을 확보하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좀 다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예요. 자, 주민자치에서 영국과 미국에서, 자, 일단 설명을 보세요. 주민자치에서 중요한 거는요, 영국과 미국에서는요, 자, 고유건설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주민자치에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뭐냐면, 자, 우리 영국, 미국 자연법 사상. 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요, 국가가 생기기 이전부터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예요. 자, 우리 원시시대 생각해 볼까요? 원시시대. 국가 없었어요. 국가가 없었잖아. 국가가 없었는데 이때도 자, 요 동네에 국가가 없어서 원시시대야. 자, 호모 사피엔스, 호모 이렉투스가 돌아다니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 원시인들이 모여서 자, 우리 환경으로부터, 야생동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네 이 지역 주민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자, 서로 돌아가면서 야생동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침번을 서고 뭐 이런 약속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자, 모여서 스스로 지역의 문제와 관련된 결정권을 행사했어요.
이거는 국가 이전부터 있던 고유한 권리죠. 우리 동네 문제를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자연법에서 근거한 국가 이전부터 있었던 고유권을 국가가 생긴 다음에 뭐예요? 법에서 권리로 국가가 생긴 다음에 원래부터 있던 고유한 권리를 법으로 인정해 준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그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지방자치에서 자, 주민자치에서 중요한 건 뭐다? 그 지역 문제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치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설명을 한번 보세요. 3페이지에. 자, 국가마다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온 흐름이 다른데, 자, 주민자치는 이제 정치적인 의미의 자치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문제, 그 지역의 행정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기초해서 자,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을 강조하는 지방자치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 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율적인 사무처리. 자, 그게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권한이다 라고 보는 관점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 제도의 핵심은 뭐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장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확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에서의 주요 쟁점은 뭐냐면 자,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민의 직접 참여. 자, 어떻게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합리적인 절차 제도를 만드느냐가 쟁점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고유건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자,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치권이라는 것은 국가 이전부터, 자, 자연법 사상에 의해서 고유한 권리로 가지고 있었던 권리다. 자, 자연법 사상에 입각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고유한 지방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죠. 그러니까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부터 그 지역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지역 주민들이 고유한 권리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과의 관계에서 자,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하는 것, 이거를 강조하는 것. 이게 주민자치예요. 자, 그런데 단체자치는 조금 달라요. 단체자치는 포인트가 자, 법률적인 자치라고요. 법률적인 자치. 즉, 중앙정부가 자, 법에 근거해서 중앙정부의 권한 중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중앙정부의 권한 100가지 중에 10가지를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중에 일부를 위임해 준 거야. 자, 전례권설이죠. 자, 지방자치단체는 뭐예요? 중앙정부의 권한 중에 일부를 부여받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방자치단체는 뭐다? 중앙정부의 창조물이다. 이의 권한은 중앙정부의 권한 중에 일부를 준 것뿐이야. 전례권설이죠. 자, 그러니까 초점이 뭐에 있어요? 주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인격을 가진 중앙정부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얼마나 많이 줄 거냐. 이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독립할 거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을 거냐예요. 초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률적인 자치라고 하는 거죠. 법률적인 자치. 자,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이 단체자치 중심으로 발전을 했어요. 자, 법률적 의미의 자치고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고 봐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민자치에 비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가 매우 강해요. 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부 부여를 한 거니까 이 부여한 권한에 대해서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강력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거죠. 자, 그래서 단체자치, 법률적 의미의 자치를 보세요.
자, 단체자치는 국가 내에서, 국가 내부에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국가와는 별개로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존재를 인정을 한 다음에 자, 그 지역의 행정을 그 단체가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과 감독을 받지 않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 네 번째 줄의 핵심이죠. 단체자치에서의 초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측면에서의 분권을 강조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다. 자, 국가와 지방과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고 자, 중앙정부 권한 중에 일부 자율적인 사무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인정된 권리로 보는 전례권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자, 그래서 자, 단체자치의 주요 쟁점은 뭐다?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더 많은 자치권을 확보하는가의 문제예요. 자, 나머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자, 4페이지에 다시 비교를 해서 설명했는데 자, 원래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를 물어보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주민자치랑 단체자치를 비교해서 설명해라. 그죠? 주민자치랑 단체자치를 비교해서 설명하라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치의 의미는 뭐고 권한 부여 및 배분 방식은 어떻고 감독, 중앙정부가 그래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방식은 어떻고 그 다음에 기관 구성은 어떻게 다르고 자치의 중점이 뭐가 있느냐 자치의 중점이 어떻게 다르냐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아까 소개해드린 기출문제에서 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치의 중점이에요. 주민자치는 주로 뭐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주민 참여 및 주민의 권리 보호에 초점이 있는 거고요. 자, 단체자치에서는 뭘 강조하는 거다? 국가에 대한 지방정부의 독립과 권리 보호를 통해서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자, 5페이지 보세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통합. 자, 일반적으로 주민자치는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발달을 해온 거고 자, 우리나라는 단체자치 전통이 강한 국가예요. 대륙법계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자, 이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두 가지가 요새 이제 통합해서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현실적으로 이제 모든 현대 국가에서는 이 두 개념의 특징을 적절히 혼합해서 채택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답안에 쓰실 때는 아마 이 부분이 필요하실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측면은 단체자치를 강조하는 거고 지역 주민을 지방정부 정책 결정이나 행정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거 이걸 강조하는 건 주민자치 측면에서 강조되는 거예요. 결국 자, 지방자치가 발전하려고 하면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주민자치랑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자치권을 확보하는 단체자치 두 요소가 통합돼서 발전할 필요가 있죠. 결국 자,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체자치적 요소랑 주민자치적 요소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주민자치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들이 뭐가 있고 단체자치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기출문제에서 자, 주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거랑 관련된 제도는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단체자치 관점에서는 뭐가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주민자치 측면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민자치 측면에서는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거래. 자, 주민자치 측면에서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참여 제도들.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런 거를 확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해야 돼요. 그죠? 자, 단체자치 측면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간의 관계가 어때? 수직적인 관계예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자, 확대해 주는 게 아니라 자, 조례 재정권도 제약을 하고 있고요. 자치 재정권도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게 뭐야? 자치분권.
자, 자치권을 확대해야 된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자치권, 즉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확대하는 제도들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방자치가 발전하려고 하면 당연히 주민 참여를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권한은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의 개념과 단체자치의 개념, 그 다음에 주민자치에서의 강조점, 자, 단체자치에서의 강조점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4페이지에 제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를 이제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5번은 지금 이제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자, 1번이랑 5번은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치 의미. 주민자치는 주민 자신이 그 지역에 그 지역과 관련된 사물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다. 자, 그 다음에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처리한다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다. 그 다음에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 5번. 주민자치의 주요 쟁점은 주민 참여죠. 주민 참여. 자, 단체자치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것,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다. 자, 요 두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2번, 3번, 4번은 사실은 나중에 강론에서 다 공부를 하실 내용이에요. 강론에서 다 공부를 하실 내용인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2번, 3번, 4번은 잠깐 쉬었다가 설명을 드릴게요.